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오종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광해광업공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초국가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산업화 시기 평균 기온보다 1.5도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은 강도 높은 탄소 중립 추진 목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2016년 파리 기후 협약에 참여한 뒤에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되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작년 9월 개최된 75차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을 공언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계획에 전 세계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저는 오늘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3개로 준비했습니다. 왜 중국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분야별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중국이 아시겠지만 78년 개혁 개방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고속 성장을 지속해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고, 국제 경제 체제에 편입이 되면서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 중국 정부는 이제 이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자 주로 화력 발전소를 위주로 이제 건설을 확대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탄소 배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죠. 이 시기에 이제 화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가 됐고요. 석탄 소비량도 약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이제 중국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이제 증가 폭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코로나 시국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 활동이 좀 감소하면서 이게 탄소 배출이 줄었는데, 중국은 여전히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중국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2.5%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한국의 수치를 다 합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공업화와 동시에 중국은 이 시기에 도시화도 추진이 됐습니다. 매년 1%씩 도시화율이 늘어나면서 관련 인프라 투자도 늘어났고, 결국에는 늘어나는 건설 수요에 대응하고자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시기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다음을 넘기겠습니다. 탄소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중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특히나 2000년대 중국에 가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중국에 가보시면 베이징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시기가 되면 거의 매일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했고,
그밖에 뭐 이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진 않겠지만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국도 최근에 이제 이런 기후 변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측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러한 경제 피해가 세계 평균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적극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중국은 5개년 단위로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지난 2011년부터 15년까지가 12차 5개년 기획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처음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그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지표를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도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도 굉장히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중국에 대한 목소리를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발표한 백서인데요.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먼저 이 단위당 탄소 배출량은 생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되는데 그 양이 이제 감소가 된다는 그림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2015년쯤에 감소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전체 산업 구조가 조금 이제 서비스업이 늘어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석탄이나 석유를 제외한 수력 발전, 그리고 풍력, 그리고 태양광, 원자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수력 발전은 크게 증가는 하지 않았고 늘어나는 거는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주목할 거는 이제 중국은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난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이 그 원자력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중국은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향후에도 중국이 원자력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비화석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전체 소비에서 그 화력 발전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전기차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전체 판매량이 아니라 늘어나는 매년 누적 보유량이기 때문에 그 폭은 매년 100만 대 정도 수준이고 이게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보는 비중은 그렇게 아직은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도 이런 노력도 했지만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작년까지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먼저 EU 다음으로 이제 탄소 중립 추진을 선언을 했고 올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제출하면서 이걸 구체화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2030년에서 탄소 배출을 정점으로 이르겠다는 계획이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이건 뭐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뭐 그 강화가 되거나 변화된 거는 아닙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방향에 알기에 앞서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중국은 주로 이제 전력과 공업 그리고 운송, 건물 분야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많고 주로는 어쨌든 그 석탄 중심의 에너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중국의 산동과 허베이성 그리고 장수성, 내이몽구 이렇게 지역으로 높은데 이 지역은 그 경제가 발전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중심으로 이제 동부 연해 지역 중심으로 탄소 배출이 많고요.
사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이 이제 이미 발달했던 지역은 상대적으로는 이 배출량 규모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이제 정책 체계를 보실 텐데요. 중국이 이제 탄소 중립 발표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탑레벨 문건이라고 한 게 이제 그 1에 해당하는 문건이고요. 그 밖에 이제 분야별로 발표를 할 게 N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1에 대한 거는 탄소 중립 달성 업무 의견이 핵심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조치가 나올 텐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발표를 언제 하겠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5개년 단위로 이제 보는 계획에서는 올해 핵심 업무가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 업무고 이제 탄소 거래 시장, 탄소 배출 거래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했고 각 지역별로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로드맵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관련해서 투자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시면 2030년이 이제 그 탄소 배출 정점을 하겠다는 목표고요. 2025년과 대비를 했을 때는 2025년까지는 사실상 이제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탄소 감소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2020년 대비 13.5% 감소하는 정도였고 이후 5개년이 될 2030년까지는 아마 그 감소에 대한 게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정책 체계가 이제 그 공산당이랑 정부가 이제 주도하는 형태인데요. 주로는 이제 이 2021년 5월 탄생한 탄소 배출 정점 지도 및 관리, 여기 탄소 중립 업무 영도 소조에서 주로 관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부총리급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이 국가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배출 저감 영도 소조에서 큰 틀에서는 여기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서는 아마 그 향후에는 지방과 어떤 산업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이제 정책 순위를 정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분야인데요.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뭐 중단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으로 가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 강도와 총량에 대해서 통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 개선이랑 뭐 결국에는 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석탄 에너지 사용을 통제를 하고 당연히 통제를 하는 부족한 에너지분을 비화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메꿀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최근에 그 발생한 전력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 가격이 아닌 그 석탄 뭐 그런 게 이제 그 발전의 적극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과 지역 간의 계약 때문에 발생한 수급 불일치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약을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먼저 이제 총량 강도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국이 지금 쌍고라고 해서 에너지 그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매년 이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이제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변함없이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거에 그 성 지도자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런 지역에서는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 뭐 갑자기 전력을 끊어버리다던가 그러한 행태도 또 발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강제적인 거는 최근에 조심을 하지 말라고 가이드가 나왔지만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좀 다른 스탠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총량만 통계해서는 안 되고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가장 배출이 많은 분야부터 이제 하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같은 데서 우선적으로 뭐 총대를 메고 이런 부분에서 나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했듯이 그 소비량을 통제를 할 겁니다. 소비량을 이 시기에는 주로 통제를 하는 거 중심으로 하고 결국에는 5년 뒤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비화석 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보이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가 좀 감소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 부분은 뭐 기존에 해왔던 풍력 태양광도 있겠지만 뭐 바이오,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같은 것도 중국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운송 부분에 있어서 수소가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고 이제 철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서 뭐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뭐 그레이 수소지만 수소의 어떤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밸류체인을 발전시킬 예정이고요. 그 밖에 신에너지 위주의 뭐 전력 시스템 구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부분에서는 크게 산업 구조 조정, 에너지 다소비 업종 관리, 녹색 저탄소 발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그 산업에서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으로 이제 추가적인 실시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업종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총량 관리 그리고 개선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부분에서 지금 최근까지 나온 거는 이 정도인데요. 결국에는 더 이상 이제 그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 기존에 대해서 신규 증설보다는 기존에 뭐 그 납부됐거나 그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공급 측 개혁을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의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결국에는 석탄 사용의 대부분이 92.5%가 이런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각종 규제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운송 분야인데요. 운송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 운송 비중이 높았습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경유를 사용하는 뭐 트럭 등이 많았고 조금 뭐 비효율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도로 조금 비중을 높이는데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신에너지 차량 비중이 5.3%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전기차가 아무리 많이 팔려도 전체에서 팔리는 양으로 보면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뭐 이런 전기 충전소, 수소 충전소 이런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로에 차들이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뭐 늘어나는 뭐 발생하는 탄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을 하고자 이런 교통 인프라 투자를 조금 늘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축 분야인데요.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녹화율 제고라든가 그런 부분, 농촌 부분에서 좀 개선하는 부분은 있고, 그리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을 단계를 지정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쓸 거고요. 그리고 그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태양광 부분 같은 경우에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지역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지역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도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건물에 뭐 대대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뭐 캠페인을 할 것이고요.
각 지역별로 좀 상황이 다르지만 조금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크게는 4개 분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보장 조치라고 있습니다. 서포트하는 장치인데, 첫 번째로는 기술 개발, 두 번째로는 탄소의 흡수 능력 확대, 세 번째로는 대외 개방, 네 번째로는 법제화 정도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그 탄소 흡수 능력 확대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도 탄소 흡수량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일정적인 가이드를 제시를 했고, 그 기술이나 이런 걸로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국토 녹화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자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라는 게 골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같은 경우는 중국식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녹색을 앞에 붙여놓고 이제 뭐 저탄소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할 것이고, 1대1로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에서도 기존에는 에너지 지원이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와의 협력에 있어서 그 중국이 화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지어주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최근에 그 중미 회담에서도, 미중 회담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합의를 했고요. 향후에는 이제 청정 에너지 개발에 어떤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중국이 어쨌든 이런 청정 에너지 분야에 기술력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족한 부분은 국제 교류라는 뭐 위명하에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이제 관련해서 그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제 통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발표를 한 건데, 작년까지는 이제 시범 지역을 정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중국에서도 일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약 2.4억 톤 정도의 거래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 그러니까 후베이랑 광동 지역 같은 경우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아직까지는 이 개념 자체가 중국도 이제 그렇게 활성화된 부분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이게 정식으로 진행이 되고 각 지역별로 쿼터가 부여가 되고 이제 참여해야 되는 업종도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별로 이제 상황에 맞춰서 가격이랑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생산 비용에도 전가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면 생산 제품의 가격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국가 감축 목표를 명확화했고, 전체적으로 그 정책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분야별로는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구조상 사실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을 거다. 특히나 그 석탄 발전소 폐쇄 같은 걸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지금 아직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중국은 뭐 배출 정점에서 30년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지역별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발표한 그 업무 보고에 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등록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각 지방 정부의 어떤 정책 가이드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그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제로 탄소 발전 그리고 그 밖에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투자가 예상이 되고요.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 2060년까지 1.8경원,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좀 너무 큰 액수인데 어쨌든 그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 국가기후전략센터에서는 더 많은 돈을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2년 내년도에 내년 2월에 열릴 동계올림픽 기간에 아마 중국의 저탄소 사회 전환에 대한 구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베이징 동계올림픽 위원회에서는 탄소 중립 올림픽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 기간에 경기장의 청정 에너지 사용, 빙상장의 친환경 냉매제 사용 등을 통해서 탄소 중립 올림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동혁 연구원님께서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 관련이